취재기자로 살아온 10년 동안 이렇게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 특집을 준비하며 한국을 찾은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전쟁 다큐멘터리의 소재를 넘어선 역사의 아이러니였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우정과 지원의 이야기 뒤에 7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뜻밖의 진실이 숨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BBC 다큐멘터리 PD 안드레아 윌슨이라고 합니다. 붉은 곱슬머리에 초록 눈동자를 가진 전형적인 영국 여성이지만 시리아 내전을 다룬 다큐멘터리로 BBC 올해의 PD상을 받은 이력 때문인지 주변에서는 저를 전쟁 전문 PD라고 부르더군요. 그런데 이번 취재는 제가 만들어온 어떤 다큐멘터리보다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인천국제공항의 첨단 시설에 먼저 감탄했답니다. 히드로 공항과는 또 다른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완벽한 동선,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깔끔한 실내가 인상적이었거든요. 늦겨울의 차분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는 가운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묵직해지더군요. 마치 앞으로 펼쳐질 취재의 무게를 암시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그것도 한국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저는 이곳에 왔답니다. BBC 런던 본사에서도 높은 기대를 걸고 있는 프로젝트인데다 제게는 처음으로 맡게 된 단독 기획이라 설렘과 부담이 교차하는 중이었죠. 도착 로비에 세련된 대리석 기둥 사이로 우크라이나 특파원 안나 코발추크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금발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녀는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저를 맞이했는데 첫눈에 봐도 대단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여성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자신감이 느껴지면서도 왠지 모를 날카로움이 감지되었어요.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달까요? 그래서인지 첫 만남부터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답니다. 안나는 세련된 스카프로 목을 감싼 채 진중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예요. 특히 전쟁 초기 지원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답니다. 마치 잘 짜여진 대본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어색함이랄까요? 15년 동안 전쟁 취재를 해온 저널리스트로서의 직감이 알려주더군요. 그녀의 말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직감은 불과 20의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어요. 다음 날 KBS 아카이브실은 마치 나사의 관제센터를 연상시킬 만큼 첨단 시스템으로 가득했답니다. 높은 천장에서 내리비치는 은은한 조명 아래 8K 해상도의 대형 모니터들이 벽면을 꽉 채우고 있었죠. 그 웅장한 공간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인터뷰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 부분을 주목해 주시죠. 차분하면서도 힘이 실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뒤돌아보니 키 큰 남성이 검은 뿔테 안경을 치켜올리며 서 있더군요. 국방연구원의 이현승 연구원이었죠. 그의 맑은 눈빛에서는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전쟁 발발 72시간 만에 한국은 진라면 5만 박스와 방탄복 2만 벌을 지원했습니다. 심지어 운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면서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숨을 멈췄답니다. BBC에서 취재했던 다른 국가들의 지원 결정까지 걸린 시간과 비교하자면 말 그대로 광속이었거든요. 더구나 물품 선정도 놀라웠어요. 전시에 가장 필요한 방탄복은 물론 따뜻한 한 끼를 보장할 수 있는 라면까지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로만 구성된 맞춤형 지원이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화면 속 젤렌스키 대통령이 진라면을 들어보이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장면이 나올 때 저는 문득 영국 정부의 지원 결정까지 걸린 시간이 떠올랐어요. 2달이나 걸렸던 그 관료적인 절차가 부끄러워질 만큼 한국의 발 빠른 대응은 충격적이었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하고 집행까지 72시간이라니. 제가 중얼거리자 이현승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그가 덧붙인 한마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라는 말에서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답니다. 이현승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제 고개가 무거워졌어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뭔가를 참고 있는 듯한 무게감도 느껴졌거든요. 시리아 내전을 취재할 때 봤던 여러 나라의 지원은 대부분 정치적 계산이 먼저였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빠르게 움직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이현승의 깊은 눈빛이 인상적이었는데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그의 설명, 이면에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가 말을 멈출 때마다 안나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도 놓치지 않았답니다. GDP 대비 아시아 1위라는 한국의 지원 규모를 듣고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BBC의 시니어 저널리스트로서 부끄러웠지만 사실 우리는 늘 유럽과 미국의 지원만 주목해왔거든요. 그런데 이현승이 보여준 차트의 막대 그래프는
제 선입견을 완전히 무너뜨렸답니다. BBC 서울지국으로 돌아와 편집실에서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는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엑셀 시트 위로 숫자들이 춤추듯 나열되어 있었죠. 총 지원액 1억 달러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놀라운 건 지원 방식이었답니다. 예를 들어 방탄복을 보낼 때도 단순히 물품만 보낸 게 아니라 현지 기온과 전장 환경을 고려한 특수 소재를 선택했더군요. 진라면은 현지 식수 사정을 고려해 끓이는 시간을 단축시킨 특별 제품으로 준비했고요. 심지어 의약품 포장에는 우크라이나어로 된 사용 설명서까지 꼼꼼하게 준비했다는 사실에 절로 감탄이 나왔어요. 이현승이 전쟁을 겪어본 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섬세함이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마치 화살처럼 제 가슴에 꽂혔답니다. 그의 눈빛에 스친 그림자는 이 지원 이야기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진실을 암시하는 것만 같았거든요. 이현승이 모니터를 끄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전쟁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나라이기에 가능했던 지원이었다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잠시 멈칫했답니다. 73년 전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일어난 나라가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나라를 돕고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가슴 깊이 와닿았거든요. 그때였어요. 창가에 기대어 서 있던 안나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지는 걸 발견했답니다. 마치 죄책감과 불편함이 뒤섞인 듯한 그런 미묘한 변화였죠. 그녀는 서둘러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저널리스트의 직감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편집실에서 이현승은 마치 오래된 비밀을 간직한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좀 더 깊이 파볼 필요가 있다는 그의 조언에는 뭔가 무거운 진실이 숨어 있는 것 같았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손가락이 책상 위에서 무의식적으로 두드리는 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첫날의 취재를 정리하는데 이상한 예감이 자꾸만 제 마음을 두드리더군요.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를 걸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완벽한 우정과 지원의 스토리 뒤에 70년이라는 시간의 먼지를 뒤집어 쓴 진실이 숨어 있다는 그런 예감이었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며 내일의 취재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 취재가 제 기자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처럼 평화로워 보이는 이 스토리의 표면 아래에 두 개의 전쟁을 이어주는 아이러니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안개비가 내리는 서울의 아침, 국방연구원 건물 앞에서 저는 어제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답니다. 웅장한 유리 외벽에 빗방울이 맺히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국의 놀라운 지원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하던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짧게 울리더니 이현승에게서 단 한 줄의 문자가 도착했는데 그 내용을 읽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답니다. 지난해 7월의 이태원 사건 기억하시나요? 지금 바로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대리석과 유리로 꾸며진 국방연구원의 현관을 들어설 때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지더군요. 평소 같으면 반짝이며 빛나야 할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오늘따라 봄비에 젖어 흐릿하게 일렁이는 게 마치 곧 마주하게 될 진실처럼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평소엔 활기찬 로비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는 점도 이날의 특별함을 예고하는 것만 같았답니다. 15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현승의 문자에 담긴 긴박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자료실 문을 열자 그가 보였는데 평소의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답니다. 넥타이가 살짝 풀어져 있었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에는 어떤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그가 책상 위에서 집어든 갈색 서류 봉투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보였어요. 이현승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죠. 봉투를 열자 A4 용지 몇 장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맨 위 페이지의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관 이태원 폭행 사건 수사 보고서, 그리고 그 아래로 줄줄이 이어지는 외교관, 면책특권 악용, 폭행, 증거인멸 시도 같은 단어들이 마치 총알처럼 제 시야에 날아들더군요.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자료실에 갑자기 노크 소리가 울렸어요. 문이 열리고 황영우 형사과장이 들어섰는데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답니다. 검은 양복 아래로 드러나는 단단한 체격과 15년 경력이 무색하지 않은 날카로운 눈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눈빛에는 평소와는 다른 무게감이 서려 있었어요. 황 형사과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이 사건의 본질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만취 폭행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그들의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는 거였죠. 그의 차분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가 적막한 자료실에 울려 퍼졌는데 단순히 하나의 사건을 넘어서는 뭔가가 숨어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봄비는 그쳤지만 용산경찰서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형사과 사무실 한켠에 마련된 모니터 앞에서 CCTV 영상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새벽 2시 13분 이태원의 술집 앞 만취한 우크라이나 외교관이 아무 이유 없이 한국 시민의 얼굴을 가격하는 순간부터 제지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위협하는 장면까지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외교관 신분증을 흔들며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그의 오만한 태도였어요. 황 형사과장은 놀라운 침착함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었답니다. 한국 경찰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했다고 해요. 순간 제가 영국의 경우를 언급하며 즉각적인 외교 문제화를 거론했는데 그때 이현승의 대답이 가슴을 찔렀어요. 우리의 참을성을 그들이 오해했다는 것, 그리고 이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말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경찰의 대응 방식이었어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등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들은 분노를 드러내는 대신 차분하게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그 모습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성숙함이 느껴졌답니다. 석양이 물드는 이태원의 거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어요. 마치 우리가 찾아내게 될 진실이 아직 더 남아있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해에 질 역의 붉은 노을이 이태원의 좁은 골목을 비추는 풍경이 마치 그날 밤의 사건을 재현하는 것만 같았거든요. 현장에 도착하자 술집 주인 김 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는데 사건 이후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수차례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연락의 내용이었죠. 사과가 아닌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대사관 측은 끊임없이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언급하며 수사 중단을 압박했다고 해요. 이현승이 건넨 외교부 내부 문건을 보면서 제 눈이 점점 커졌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 모든 과정을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으로 기록해두었더군요. 영상 증거, 증언 녹취록, 대사관과의 교신 기록까지 마치 언젠가 터질 폭탄의 도화선을 차곡차곡 모아두는 것 같았어요. 해가 완전히 저물어 골목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제가 영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라면 즉각 외교적 공론화를 했을 거라고 말했죠. 그때 이현승의 눈빛이 깊어지더군요. 그는 전쟁의 아픔을 아는 나라가 보여준 배려였다고 말했는데 그 말에 담긴 의미를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건 현장을 떠나며 뒤돌아본 이태원의 밤거리가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나선 한국의 선의가 어쩌면 그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 이현승이 보여줄 자료에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늦은 밤 BBC 서울지국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반짝이는 강남의 빌딩들 사이로 오늘 하루 목격한 두 개의 상반된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쪽에는 전쟁 발발 72시간 만에 진라면과 방탄복을 보낸 따뜻한 마음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한밤중 이태원 거리에서 드러난 오만한 민낯이 있었답니다. 편집실에 들어서자마자 노트북을 펼쳤어요. 오늘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면서도 자꾸만 이현승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더군요. 그가 내일 보여주겠다던 자료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에 잠을 이루기 힘들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전쟁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더욱 따뜻한 도움을 줬던 한국, 그리고 그 선의를 오만함으로 되갚은 우크라이나.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란 예감이 자꾸만 들었어요. 퇴근 직전 이현승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답니다. 내일은 한국전쟁 자료실에서 뵙겠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도대체 우크라이나와 한국전쟁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답니다.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이 7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한반도의 아픈 상처와 맞닿아 있으리라는 것을. 이태원의 그 좁은 골목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째서 한국전쟁까지 이어지는지 그 충격적인 연결고리를 알게 된 건 다음 날 오전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죠. 아침 일찍 서울역에서 용산행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어젯밤이 취재 내용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태원의 그 좁은 골목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째서 한국전쟁과 연결된다는 걸까요? 이현승의 마지막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울리더군요. 지하철 창밖으로 스치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문득 이 도시가 70년 전에는 어땠을지 상상해보았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거리, 피난민들의 행렬, 그리고 그 속을 관통하는 소련제 탱크의 모습까지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더군요. 용산역에 내려 전쟁기념관으로 향하는 길,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어요. 웅장한 건물이 안개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데
마치 70년의 시간을 품고 있는 거대한 타임캡슐 같아 보였답니다. 이현승이 기념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무거운 표정이더군요. 오늘 보여드릴 것들은 아마 많이 충격적일 거예요 라는 그의 말에 왠지 모를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리고 그의 예고는 정확했답니다. 제가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으니까요. 기념관 안으로 들어서자 무거운 공기가 저를 감쌌어요. 넓은 전시실 한가운데서 김태준 교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첫 인상이 무척 인상적이었답니다. 68년의 세월이 새겨진 주름 속에서도 젊은이들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이 빛나고 있었거든요. 해군모를 쓴 채 곧은 자세로 서 있는 모습에서 군사 전문가로서의 위엄이 느껴지더군요. 무기체계 전시실로 이동하는 동안 김 교수의 설명은 마치 시간여행 같았어요. 1950년의 서울로 우리를 데려가는 듯한 생생한 묘사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그의 발걸음이 멈췄답니다. 그 앞에는 거대한 강철 괴물이 서 있었죠. 녹슬고 찌그러진 T-34 탱크였어요. 김 교수의 목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진다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숙연해지더군요. 1950년 6월 28일 새벽 안개를 가르며 서울 시내로 진입한 이 탱크가 시청 앞거리를 지나 남대문을 향해 진격하던 순간을 마치 어제 일처럼 설명해 주셨어요. 불과 3일 만에 대한민국의 심장부가 함락되었다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등줄기가 서늘해졌답니다. 그때 이현승이 조용히 서류 한 장을 건네주었는데 그건 하리코프 공장의 생산 기록이었어요. 우크라이나 동부에 위치한 이 도시에서 탱크가 대량으로 생산되어 북한으로 보내졌다는 내용이었죠. 낡은 문서에 구겨진 글자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러시아어로 쓰여진 생산일자, 수량, 그리고 목적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제 이태원에서 본 우크라이나 외교관의 오만한 태도가 떠올랐거든요. 그들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바로 그 나라가 70년 전 한국을 초토화시킨 무기를 만들어 보낸 곳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용산구에 자리 잡은 군사연구소는 마치 시간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했어요. 현대적인 건물 외관과는 달리 자료실 안에는 70년 전의 공기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같았답니다. 이현승이 꺼내놓는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볼 때마다 충격이 깊어져 갔어요. 낡은 문서철 속에서 발견된 내용들은 저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답니다. 6.25 당시 북한군이 사용한 무기의 상당수가 현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제작되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놀라운 건 북한군의 훈련 기록이었어요. 우크라이나 하리코프 군사기지에서 북한군 장교들이 탱크 운용 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책상을 짚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였어요. 자료실 문이 열리면서 안나가 들어왔는데 평소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답니다. 창백한 얼굴로 들어선 그녀의 눈에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이현승과 제가 보고 있던 자료를 힐끗 보더니 마치 뜨거운 불을 본 것처럼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의미심장하더군요. 국가기록원 특별열람실의 오후는 평소처럼 고요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우리는 70년 전 문서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마치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봄비였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열람실 안에 휴대폰들이 일제히 진동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을 예고하는 것만 같았어요. 이현승이 먼저 휴대폰을 집어들었는데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더군요. 뉴스 속보였어요.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가 야스쿤이 신사를 참배했다는 소식이었는데 그것도 모자라 그의 SNS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일본 지도까지 올라와 있었답니다. 더구나 그 게시물에는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며 일본을 치켜세우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죠. 김 교수의 반응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평생을 군사 역사 연구에 바친 노학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가 이내 분노로 붉어지더군요. 그의 떨리는 손이 연구 자료들을 무의식적으로 구기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 70년의 세월이 결코 아물지 않은 상처임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열람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바로 어제까지 우리가 발견한 과거의 기록들,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재의 사건들이 마치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이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우리는 똑같은 패턴을 목격하고 있었던 거죠. 김 교수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적막한 열람실을 울렸어요. 15년 만에 처음 보는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이현승이 나중에 말해주더군요. 평생을 군사 역사 연구에 바친 학자답게 늘 차분하고 객관적이었던 그였는데 이날만큼은 달랐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걸 보면서 그 목소리에 담긴 70년의 한이 가슴 깊이 전해졌어요. 김 교수의 손에 들린 자료철은
1950년대 초 우크라이나 하리코프 군수공장의 상세한 생산 기록이었어요. 낡은 종이 위로 타자기로 친 듯한 숫자들이 가지런히 나열되어 있었는데 그 차가운 숫자들 하나하나가 한국인의 목숨과 맞바꾼 것이었죠. 서울 점령 당시 사용된 T-34 탱크 37대, 자주포 128문, 그리고 수많은 총기류. 이 무기들이 얼마나 많은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갔는지를 보여주는 피해 통계도 함께 있었답니다. 창가에 기대어 서 있던 이현승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봄비가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을 가만히 보던 그가 입을 열었는데 평소에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어요. 그는 과거 한국전쟁 때나 지금이나 우크라이나의 이중적인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더군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역사의 수레바퀴가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답니다. 특히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인 한마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마치 예언처럼 들리더군요. 특별열람실을 나서는 길에 봄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늘도 우리의 마음처럼 무거워 보였달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켠에서는 깊은 감동이 일었답니다. 70년 전에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음에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을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도움의 손길을 매민 한국의 모습이 진정한 선진국의 면모로 보였거든요. 밤늦게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전쟁의 폐허 위에 이런 찬란한 도시를 일궈낸 나라가 과거의 상처를 뛰어넘어 더 높은 차원의 성숙함을 보여준 것이죠. 하지만 이게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몰랐답니다. 다음 날 우크라이나 방산 포럼과 관련해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요. 그리고 그 충격은 지금까지의 어떤 반전보다도 더 뼈아픈 것이었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 BBC 서울지국에서 한 통의 우크라이나발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포노마렌코 대사의 날선 비난이 눈에 들어왔죠. 키이우에서 열린 국제방위 산업 포럼에 한국 기업들이 불참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 어쩐지 가슴 한켠이 불편하더군요. 어제 밝혀진 70년 전의 진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러다 화면을 넘기던 중 계룡대 카덱스 2024 소식을 보게 됐는데 그 차이가 너무나 극명했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등 한국의 대표 방산 기업들은 물론 로키드 마틴, 에어버스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까지 대거 참가해 성황을 이루고 있었어요. 마치 한국 방산업계의 자부심을 보여주듯 말이죠. 현장 취재를 위해 계룡대로 향하는 길, 이현승이 들려주는 설명 하나하나가 놀라웠어요. 불과 70년 만에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로 성장한 한국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 같았죠. 게다가 계룡대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답니다. 드넓은 비상활주로를 가득 메운 첨단 무기 체계들이 마치 한국의 기술력을 과시하듯 늠름하게 서 있었어요. 특히 활주로 중앙에 자리 잡은 한국형 전투기 KF-21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멎더군요. 영국의 군사 전문 기자로서 많은 전투기를 봐왔지만 KF-21의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시스템은 단연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바로 옆에 전시된 차세대 장갑차 역시 놀라웠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사진을 찍고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곳에서 한국의 놀라운 성장을 목격하면서 문득 씁쓸한 생각이 들더군요. 70년 전 우크라이나산 탱크가 서울을 유린했던 그때와 지금 두 나라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보면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꼈달까요? 계룡대 활주로에서 KF-21을 촬영하고 있을 그때였어요. 갑자기 기자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는데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더군요. 포노마렌코 우크라이나 대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 때문이었죠. 그의 글은 마치 질책하는 듯한 어조로 가득했어요. 세계 30개국의 방산기업이 참가한 포럼에 한국 기업들은 왜 참석하지 않았는가 라며 초청장을 받고도 불참한 이유를 따지듯 물었더군요.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지는 걸 보면서 이 발언이 가져올 파장을 직감할 수 있었답니다. 이현승의 제안으로 서둘러 외교부 브리핑룸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도 그의 표정은 무거웠는데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더군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답니다. 브리핑룸에서 마주한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 지원 내역을 정리한 문서였는데 그 규모와 내용에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죠. 무려 10억 달러, 전쟁 발발 72시간 만에 이루어진 긴급 지원부터 시작해서 진라면 5만 박스, 방탄복 2만 벌, 의약품, 심지어 운송비용까지 모두 한국이 부담했더군요. 각 물품마다 꼼꼼하게 적힌 발송 날짜와 전달 과정을 보면서 한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어제 본 T-34 탱크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더군요. 차가운 철제 괴물이 서울 거리를 짓밟던 그 순간의 기록들, 그리고 그 탱크를 만든 곳이
현재의 우크라이나라는 사실이 가슴 한켠을 답답하게 누르는 것 같았어요. 브리핑룸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는 가운데 이현승의 손이 문서를 꽉 쥐더군요. 그의 손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답니다. 70년 전의 아픔을 뛰어넘어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를 돕기 위해 이토록 따뜻한 지원을 한 한국에 이런 식의 고압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대하다니. 이현승의 깊어지는 한숨 소리가 브리핑룸을 무겁게 채웠어요. 그의 한숨에는 실망감,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70년의 세월도 치유하지 못한 깊은 상처가 묻어있는 것 같았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봄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복잡한 감정을 대변하듯이 말이죠. 그때 이현승이 노트북을 펼쳐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들의 보도를 보여줬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한국의 진심 어린 지원은 단 한 줄도 없이 오직 한국 기업들의 불참만을 부각시키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몇몇 매체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외면했다는 식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왜곡 보도를 하고 있더군요. 갑자기 머릿속에 어제 본 자료들이 스치면서 가슴 한켠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전쟁 기념관에서 본 그 차가운 철제 괴물, T-34 탱크가 서울 거리를 짓밟던 흑백 사진들, 그리고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들의 기록, 70년 전 우크라이나산 탱크로 이 도시를 유린했던 그들이 이제는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게 믿기지 않았답니다. 오후 늦게 BBC 서울지국으로 돌아와 마지막 편집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평소라면 자신만만한 발걸음으로 들어오던 안나가 이날은 묘하게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편집실을 찾았죠. 그동안의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깊은 자책감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창가에 기대어 서서 한참을 말없이 편집 화면을 바라보던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고백하더군요. 진라면으로 시작된 한국의 발빠른 지원부터 묵묵히 이어진 인도적 지원, 그리고 과거의 아픔까지. 이 모든 것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다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우크라이나 본국에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했어요. 안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7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걸까요? 밤늦게까지 편집실에 남아 마지막 장면을 다듬으면서 이현승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의 말을 곱씹어 보았죠. 진정한 협력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한국은 그것을 70년의 긴 시간 동안 꾸준히 보여주었지만 정작 도움을 요청한 우크라이나는 그 진정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만 같아 안타까웠답니다. 편집 화면 속에는 3주간의 취재가 모두 담겨 있었어요. 전쟁 기념관의 T-34 탱크부터 시작해 계룡대의 첨단 무기들, 그리고 외교부의 지원 기록들까지. 이 화면들을 하나하나 이어가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답니다. 1950년 전쟁의 폐허 위에서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방산강국으로 우뚝 선 나라. 더욱 놀라운 건 과거의 깊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나라를 망설임 없이 돕는 그 성숙한 모습이었어요. 반면 우크라이나의 모순된 행보를 지켜보며 한 나라의 진정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도 깨달았답니다. 마지막 장면에 페이드아웃 효과를 넣으면서 문득 이 다큐멘터리가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전쟁 보도도 평범한 외교 관계 분석도 아니었죠.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 또 역사의 아이러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담은 깊은 성찰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편집실 불을 끄고 나오면서 이 이야기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이야기가 아닌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거울이 될 테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삶과 인생의 끝 경계에서 마주한 기적 같은 희망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의 작은 연구실에서 시작된 혁신이 세상을 바꿀 주는 빛이 될 거라고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죠. 제 딸의 눈물이 전 세계 당뇨 환자들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의대 교수 데니스 해나입니다. 1998년 추운 겨울날 할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셨을 때 저는 겨우 12살이었어요. 데니스, 할머님이 위독하시단다라는 엄마의 말에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참혹했답니다. 온몸이 부어오르고 신장이 망가져 투석을 받으시던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우리 착한 데니스, 할미가 미안하구나라고 하시던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그날 이후 저는 오직 의학 공부에만 매진했어요. 고교 시절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하버드 의대에 입학해
어린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았죠. 결국 3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하버드 최연소 정교수가 되었지만 그 찬란한 영광도 잠시였을 뿐이었죠. 2023년 12월의 차가운 겨울날, 보스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6층 소아당뇨 클리닉의 진료실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거든요. 창밖으로 하염없이 눈이 내리던 그날, 저는 한 명의 의사가 아닌 하나의 엄마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답니다. 해나 교수님, 유감스럽게도 에이바의 검사 결과가 좋지 않네요. 제1형 당뇨병입니다. 제 동료이자 소아당뇨 전문의인 마이클 교수의 목소리가 마치 먼 곳에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창백한 얼굴로 곁에 앉아있던 에이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엄마,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세계 최고 의대 교수라는 타이틀이, 수많은 연구 논문과 상들이 그저 허상처럼 느껴졌답니다. 제 딸을 지키지 못하는 무력한 의사이자 엄마로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거든요. 에이바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20년 전 제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이 처절하게 떠올랐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잔인하게 반복되는 걸까요? 의학 박사이자 하버드 최연소 정교수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저는 그저 절망적인 한 아이의 엄마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의료 저널에 실린 수백 편의 논문도, 당뇨병 합병증, 권위자라는 명성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죠. 20년간 수많은 당뇨병 환자들의 생명을 구해왔지만 정작 제 피부치의 고통은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무력하게 만들었답니다. 특히 에이바의 상태는 제가 지금까지 마주했던 어떤 소아 당뇨 사례보다도 심각했어요. 혈당 수치는 정상치의 3배를 넘었고 췌장의 베타세포는 이미 40% 이상이 손상된 상태였거든요. 하버드 의대 병원의 최첨단 의료 장비와 세계 최고의 의료진도 이 상황에서는 하루 8번의 고통스러운 체열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발레 수업에서 백조의 호수, 주역을 꿈꾸던 우리 에이바는 이제 매일 아침 손가락에 주사 바늘을 꽂아야만 했어요. 연습실에서 우아하게 춤추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매일 아침 체열 키트를 챙기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때 문득 20년 전의 악몽 같은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998년의 그 차가운 겨울날, 보스턴 종합병원 중환자실의 냉랭한 백색 등 아래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던 순간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고 시력을 잃으시고 결국 폐혈증으로 생명을 잃으시던 그날까지도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죠. 할머니, 제가 꼭 의사가 되어서 이 병을 고칠게요. 약속할게요 라고 했던 그 굳은 맹세가 25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매일 아침 6시를 시작으로 점심 전후, 저녁 식사 전후, 그리고 자기 전까지 하루 8번의 체열은 에이바에게는 물론 지켜보는 저에게도 끔찍한 고문이나 다름없었어요. 엄마, 오늘도 피 뽑아야 해.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연필도 제대로 못 잡겠어. 라고 흐느끼는 에이바의 눈물 어린 호소는 매번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매일 밤 에이바가 잠든 후 그 작은 손가락에 생긴 멍자국들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이 섰죠. 세계 어딘가에는 분명 체열 없이도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찾아 아시아 순회 연구를 결심했답니다. 저는 세계 의료계의 최신 연구 동향을 찾아 나섰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을 주목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일본의 다이이치 산쿄는 최근 비침스 혈당 측정기 프로토타입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문이 있었고, 중국의 화웨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당뇨병 관리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특히 일본의 경우 도쿄대학의 의공학팀이 적외선을 이용한 빛의 혈 측정 연구에서 85%의 정확도를 달성했다는 논문을 발표한 직후였어요. 이것이 우리 에이바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죠. 게다가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당뇨 관리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다고 알려져 있었답니다. 중국의 경우는 더욱 흥미로웠어요. 칭화대학은 최근 5년간 무려 100억 달러를 의료기술 연구에 투자했고 생명공학 분야에서 미국을 앞지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상태였거든요. 특히 선전에 있는 그들의 연구소는 이미 웨어러블 혈당 측정기 시제품 테스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안고 처음 찾은 곳은 일본 도쿄대학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시설을 자랑하는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실망 그 자체였어요. 해나 교수님, 우리는 정해진 절차대로만 합니다. 새로운 시도는 리스크가 큽니다. 라는 도무라 교수의 형식적인 대답은 마치 관료주의의 벽을 보는 것 같았죠. 연구보다는 서류와 절차가
우선인 그들의 태도의 첫 번째 좌절을 맛보았답니다. 하지만 중국 칭화대에서 목격한 광경은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임상실험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되는 비윤리적인 실험들, 환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차가운 시선들, 더 빠른 결과를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도 괜찮습니다라는 그들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심지어 데이터 조작 흔적까지 발견했을 때는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보스턴에서 에이바의 걱정스러운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라는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오늘도 애들이 날 피 빨아먹는 뱀파이어래. 급식실에서 체열할 때마다 다들 날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라며 흐느끼는 에이바의 목소리는 베이징의 쓸쓸한 호텔 방에서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답니다. 매일 반복되는 체열로 인한 따돌림은 에이바의 학교 생활을 악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한때 반에서 가장 인기 있던 아이가 이제는 혼자 구석에 앉아 점심을 먹는다는 사실에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제 무력함이 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 무력감에 빠져있던 어느 날 밤 베이징 호텔 방에서 최신 연구 논문들을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최신호를 읽다가 우연히 발견한 한 논문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마이크로파 물리학을 이용한 비침습적 당분 측정법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는데 한국 서강대학교 이기진 교수의 연구였답니다. 논문을 읽어내려갈수록 제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과일의 당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인체에 적용한다는 그의 혁신적인 접근법은 그동안 제가 봐온 어떤 연구와도 달랐거든요. 인간의 몸은 90%가 물이고 포도송이와 비슷하다는 그의 기발한 발상은 마치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즉시 보스턴의 에이바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에이바, 우리 곧 피 안 뽑아도 되는 날이 올 거야. 엄마가 마침내 희망을 찾았어. 라고 외치며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한참 만에 처음으로 본 에이바의 환한 미소는 제게 새로운 힘을 주었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죠. 이 도전이 단순히 에이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당뇨병 환자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란 확신이 들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직감적인 결정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2024년 1월 서울의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던 새벽 5시. 저는 서강대학교 과학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치는 가운데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서 읽었던 이기진 교수님의 혁신적인 논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보스턴에서 16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첫날, 저는 잠도 안 자고 바로 연구실을 찾아왔답니다. 건물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3층 물리학과 연구실만큼은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네요. 칭화대의 최첨단 장비들이나 도쿄대의 반짝이는 실험실과는 달리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아날로그적인 분위기였거든요. 연구실 한쪽에서는 백발이 성성한 교수님께서 낡은 수첩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계셨고 주변에는 젊은 연구원들이 마이크로파 센서를 조정하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연구에 매진하시는 이유를 여쭤보았더니 교수님은 피곤해 보이는 눈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신 채 당뇨병 환자들의 24시간 고통을 언급하시며 연구팀이 편히 쉴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는 걸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러다 문득 시선이 연구실 벽면으로 향했는데 거기에는 뜻밖에도 2NE1이라는 K-팝 그룹의 포스터가 걸려 있었어요. 이질적으로 보이는 포스터의 주인공이 혹시 팬인지 조심스레 여쭤보았더니 옆에 있던 젊은 연구원이 빙그레 웃으며 교수님의 따님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답니다. 글로벌 스타 CL의 아버지가 이렇게 소박한 연구실에서 그것도 새벽부터 인류의 질병 치료를 위해 연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연구 환경에서 시작된 한미 공동연구였지만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것엔 도전에 직면하게 됐죠. 우리가 첫 번째 실험 결과를 발표한 바로 다음 날 중국 화웨이 측에서는 우리 연구팀의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악의적인 기사를 여러 매체에 배포했어요. 심지어 연구진 중 일부가 비윤리적인 실험을 진행했다는 터무니없는 소문까지 퍼뜨렸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한 연구시설을 자랑하던 그들이 정작 순수한 학문적 성과 앞에서는 이렇게 치졸한 방해 공작을 펼치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했네요. 일본의 제약회사들도 우리 연구에 날카로운 송곳을 겨누기 시작했어요. 도쿄대와 교토대의 연구진들이 마이크로파 기술의 인체 유해성을 제기하며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거든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그들의 주장이었지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우리 연구에 대한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답니다. 그러던 중 가장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보스턴에서 날아온 한 통의 전화가 제 심장을 멈추게 했으니까요. 에이바의 췌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인슐린 분비가 거의 중단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케톤산증이라는 심각한 합병증까지 발생했다고 하더군요. 불안과 초조함이 온몸을 휘감은 채로 저는 밤낮을 잊고 실험 속도를 높이자고 제안드렸답니다. 그때 이 교수님께서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들려주신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도네요. 우리의 연구가 한 아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생명과 직결된 일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셨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에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중한 발걸음으로 연구를 이어가던 중 한 젊은 연구원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작년 겨울 우리 연구실의 연구비가 바닥났을 때 화회의에서 이 교수님께 백지수표를 제안했다는 사실이었네요. 당시 실험 장비 교체도 어려웠던 상황이었지만 교수님은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이를 거절하셨다고 해요. 그날 밤 늦게까지 남아 실험하던 중 저는 교수님께 제 마음을 털어놓았답니다. 돈과 명예보다 인류의 행복을 위해 연구하는 것이 진정한 과학자의 사명이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제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거든요. 세계적인 스타의 아버지이면서도 이토록 소박하고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한 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의 연구 정신과 윤리의식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어요. 칭화대의 화려한 시설이나 도쿄대의 거창한 슬로건이 아닌 이곳, 서강대 연구실의 순수한 열정과 인류애 속에서 저는 진정한 희망을 발견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공동연구는 눈부신 속도로 진전되어 갔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진 실험과 토론, 그리고 한국 연구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연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거든요. 마침내 2024년 5월 수개월간의 연구 끝에 FDA 승인을 위한 임상실험 준비에 착수하게 되었답니다. 연구실에는 새로운 희망이 움트고 있었어요. 특히 에이바를 위한 첫 시제품 테스트를 준비하면서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설렜네요. 매일 아침 하버드에서 보스턴 어린이병원으로 전송되는 에이바의 혈당 수치, 그래프를 확인하면서 곧 우리 아이가 더 이상 손가락을 찌르지 않아도 될 날이 온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실험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은 스문의 시간을 세 교대로 나눠가며 마이크로파 센서의 미세 조정에 몰두했고, 이 교수님은 연거푸 사흘 밤을 지새우시며 데이터를 검토하셨어요. 실험실 한켠에는 빈 커피컵들이 산처럼 쌓여갔고 피곤에 지친 얼굴들 속에서도 희망찬 미소가 번져갔죠. FDA 승인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네요. 5월의 어느 새벽, 최종 정밀 테스트 과정에서 마이크로파 센서의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된 거예요. 혈당 측정값의 평균 오차가 무려 15%나 되었는데, 이는 FDA 승인 기준인 5%는 물론이고 실제 임상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수준이었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에이바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시제품 테스트가 지연될 거라는 말을 꺼내자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죠. 알겠어요, 엄마.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라는 에이바의 말에서 묻어나는 실망감이 제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려왔는지, 얼마나 큰 희망을 품고 있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 한숨 소리는 지금도 제 귓가에 아프게 남아있네요. 그때 중국 언론들이 우리의 위기 상황을 놓치지 않았어요. 신화통신은 한국의 허술한 기술력이 드러났다는 제목의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환구시보는 무모한 도전의 실패라며 조롱 섞인 비평을 쏟아냈죠. 게다가 일본 의료계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더군요. 아사히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을 통해 위험한 실험으로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연일 경고성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한때 우리를 무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흠집내기에 나선 걸 보며 오히려 우리 연구가 그들의 긴장을 불러일으킬 만큼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련의 시작에 불과했네요. 어느 날 아침, 화웨이 법무팀에서 날아온 한 통의 이메일이 연구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마이크로파 센싱 기술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위협이었죠. 순수 연구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압박은 투자자들의 불안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답니다. 그러자 연구 자금을 지원하던 투자자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실 운영비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연구원들의 급여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보스턴에서 날아온 전화 한 통이 제 다리를 휘청이게 만들었어요. 에이바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보스턴 어린이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혈당이 700mg/dl까지 치솟으면서 심각한 케토산증이 발생했다고 하더군요. 담당인은 한시가 급하다며 제게 즉시 귀국을 권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연구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엄마가 꼭 치료법을 찾아준다고 약속했는데 라는 중얼거림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답니다. 제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낌이 연구실을 채우던 그때였어요. 깊은 한숨에 잠긴 저를 물끄러미 지켜보시던 이 교수님께서 책상 서랍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내 내밀어 주셨네요. 겉표지가 너덜너덜해진 그 노트는 무려 20년간 빼곡히 적어오신 실험 기록이었는데 특히 1998년 포도당 측정 실험 페이지에서 지금과 똑같은 15% 오차율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눈물로 흐릿해진 시야로 그 페이지를 읽어 내려가는 제게 교수님은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실패가 새로운 혁신의 씨앗이 될 거예요. 에이바를 위해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당뇨 환자들을 위해 우리가 해내야만 합니다. 그 순간 절망에 빠져있던 연구실 전체가 새로운 희망의 빛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 순간부터 연구실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자발적으로 3교대 근무를 팀별 합숙 근무로 바꾸었고 누구 하나 집에 가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좁은 연구실 한켠에 간이 침대를 놓고 2시간씩 돌아가며 눈을 붙이는 것이 전부였죠. 맡긴 일을 컵라면으로 해결하면서도 연구원들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연구실은 더욱 뜨거워졌어요. 이 교수님의 연구 노트를 바탕으로 마이크로파 주파수를 미세 조정하고 센서의 감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한 연구원이 쓰러질 듯하면 다른 연구원이 받쳐주고 누군가 포기할 듯하면 서로를 다독이며 앞으로 나아갔죠. 마침내 72시간이 지난 새벽 믿기 힘든 결과가 모니터에 나타났습니다. 오차율이 3%대로 떨어진 거예요. 발표되는 순간 연구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답니다. 대신 연구원들은 이제 에이바가 덜 아프겠네요. 얼른 좋은 소식을 전해주세요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왜 한국이 이토록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시설이나 거대한 자본이 아닌 인류애로 가득한 순수한 열정이야말로 진정한 과학 기술의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에이바의 쾌유를 빌며 불철주야 연구에 매진한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과학자로서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배웠답니다. 2024년 6월의 어느 아침 보스턴 어린이병원 임상실험실은 특별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첫 공식 임상실험 대상자로 선정된 에이바가 하얀 병원 가운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평소 장난기 가득했던 얼굴이 이날만큼은 무척 진지해 보였답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의 주요 연구진들이 참관을 요청했고 보스턴 지역의 당뇨병 환자 자조모임 회원들도 병원 로비에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네요. 특히 소아당뇨병 환자를 둔 부모들의 관심이 뜨거웠는데 매일 8번씩 아이들의 손가락을 찌르는 고통을 겪어온 그들에게 이날의 실험은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희망이었거든요. 온라인 당뇨병 환자 커뮤니티에서는 실시간으로 응원 메시지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도 이제 친구들처럼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밤마다 체열 때문에 울지 않아도 될까요? 절박한 희망이 담긴 글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묻는 에이바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설렘과 걱정이 교차하는 그 아이의 눈빛을 보며 저는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죠. 이 교수님이 하얀 장갑을 끼시고 마이크로파 센서를 조심스럽게 꺼내시던 그 순간 병실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20년간의 연구,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마지막 72시간의 사투가 이 작은 기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교수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만 알아챘답니다. 에이바의 팔에 센서를 부착하는 순간 병실은 마치 진공 상태처럼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가득한 공간에서 저는 제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까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죠. 3분이라는 시간, 단 180초가 마치 18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니터의 숫자들이 하나둘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 교수님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더니 마지막 수치가 확정되는 순간 그분의 눈가가 붉어지는 걸 볼 수 있었답니다. 기존 체열 방식과의 오차가 불과 0.1%. 수치를 확인한 간호사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당뇨병 협회 연구진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네요. 그 순간 에이바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아무도 아프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말에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딸아이를 꼭 아는 채 저는 이 순간이 단순한 의학적 성과가 아닌 수많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아무도 아프지 않아도 되는 거죠. 라는 에이바의 말을 시작으로 그날의 성공 소식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특히 소아당뇨병 환자 부모 커뮤니티의 반응은 뜨거웠답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가 드디어 친구들과 같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고, 더 이상 새벽마다 울면서 손가락을 찌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의 목소리가 이어졌네요. 미국 전역의 당뇨병 환자 자조 모임에서도 축하와 감사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주요 의료기기 업체들의 관심도 뜨거웠어요. 연구실로 협력 제안서가 속속 도착했지만 이 교수님은 기술의 완성도를 더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차분히 대응하셨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방해하려는 시도도 있었답니다. 중국의 한 업체가 유사한 제품을 서둘러 출시하려 했고, 일본 의료계에서는 장기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며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견제가 오히려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네요. 미국 식품의약국이 우리 기술의 안정성을 공식 인정했고, 이는 다른 나라들의 승인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교수님께서 이 기술의 혜택이 모든 환자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며 저렴한 가격 정책을 고수하신 것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가장 기뻤던 건 전국의 어린이 병원에서 온 감사 편지들이었어요. 더 이상 세열 때문에 울지 않아도 된다는 아이들의 그림 편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답니다. 전국의 어린이 병원에서 온 감사 편지들을 읽으며 이 교수님의 눈가가 촉촉해지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더구나 세계적 과학 저널 네이처가 이 교수님의 연구를 7월호 표지 논문으로 선정했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답니다. 마이크로파 물리학을 이용한 비침습적 당분 측정법의 혁신이라는 제목의 표지에는 20년간의 연구 과정과 그 성과가 상세히 담겨 있었죠. 특히 논문 말미에 실린 인류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라는 이 교수님의 헌사는 전 세계 과학자들의 마음을 울렸다고 해요. 하지만 제게 가장 큰 기쁨은 따로 있었네요. 매일 아침 에이바가 더 이상 손가락을 찌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연구가 수많은 당뇨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오르곤 해요. 첫 실험이 끝난 후 에이바가 저를 꼭 안아주던 순간의 따스함, 이 교수님이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던 깊은 눈빛, 그리고 연구실 벽에 걸린 21 포스터 앞에서 묵묵히 서 계시던 교수님의 뒷모습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제게는 가장 빛나는 희망의 기억으로 남아있답니다. 한국의 작은 연구실에서 시작된 이 기적 같은 여정이 이제는 전 세계 당뇨 환자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화려한 시설과 거대한 자본을 앞세운 중국의 위협적인 제안도, 오랜 전통과 기술력을 내세운 일본의 견제도 결국은 한국의 순수한 연구 정신 앞에서 무력했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어요. 반도체, 조선, 스마트폰에 이어 이제는 의료기술까지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성과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인류애적 가치를 잃지 않는 한국의 과학기술이야말로 진정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시작점에 이기진 교수님과 서강대 연구진이 있었다는 사실이 저는 더없이 자랑스럽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